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편에서 남제의 명제 소란이 폐의 숙청을 감행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남제는 안에서는 숙청을 자행했고 밖에서는 계속되는 북위와의 전쟁으로 혼란했습니다. 명제 소란의 치세 때는 북위의 명군 효문제 시기였거든요. 효문제가 군대를 휘몰아서 남제의 형주 지역을 공격합니다. 여기가 남제의 형주 지방이죠. 효문제가 직접 군대를 휘몰아서 여기를 공격하고 여기가 또 회남 지방인데 장수들을 보내서 이곳을 또 치게 합니다. 양면 공격을 한 거죠. 참고로 북위 효문제는 원래 수도였던 이곳 평성에서 이곳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당시 동남쪽에서는 여기 흐르는 이 회수를 국경선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북위의 공격으로 남제의 신야를 비롯한 여러 군들이 북위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해남에서의 전투는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위가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명제 소란이 46살로 죽게 됩니다. 자치통감의 기록에는 소란이 시기심과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당을 깊이 믿어서 외출할 때는 매번 안전한지 위험한지 점을 쳤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암살당할까봐. 그래서 서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동쪽으로 가고 또 북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남쪽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성격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될 세력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거죠. 그의 뒤를 이어 차남 소복원이 16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왜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뒤를 이어받았냐면 장남으로 소보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보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소복원이 황제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소복원을 봉혼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황제를 의미하는 제라는 시호로 존중되지 못합니다. 봉혼우는 동쪽에 있는 혼미한 제후라는 뜻이죠. 아무튼 소란이 죽었으니 새 황제인 소복원을 비롯해서 대신들이 전부 장례식 때 곡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소복원은 목이 아프다는 핑계로 곡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불효에 해당합니다. 곡을 하기 싫으면 그냥 얌전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소복원은 사고를 칩니다. 양천이라는 신하가 대머리였거든요. 보통 곡을 하면 땅을 치고 고개를 아래 위로 움직이잖아요. 양천이 대머리이다 보니까 머리에 쓴 책이 미끌려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책은 이런 모자를 가리키거든요. 당시 중세시대 관리들은 이런 책을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양천이 곡을 하다가 이 책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머리가 드러나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지 소복원은 그 장례를 치르는 중에 깔깔거리며 조롱합니다. 독추가 울려고 왔구나. 독추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무수리를 독추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대머리잖아요. 못생겼는데 놀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외모 갖고 놀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소복원은 양천이 대머리인 것을 이 독추로 빗대어 놀린 겁니다. 그만큼 소복원이 황제로서 교양이 없다는 것이죠. 소복원은 이미 태자 시절부터 싹수가 노랬습니다. 배우기를 싫어하고 오직 노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또 천성적인 말더듬이어서 말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더듬이니까 말하는 것을 싫어했겠죠. 그러다 보니 황제가 되고 나서도 대신들을 만나지 않고 오직 황관들하고만 어울립니다. 황제가 조정에 출석을 안 하니까 권력을 잡은 권신들끼리 교통정리가 안 돼서 서로 명령을 남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소도성의 먼 친척이자 훗날 양나라 황제가 되는 이 소연은 이런 조정을 바라보면서 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합니다. 당시 권신 중에 강석이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소복원을 폐위하려는 일이 생깁니다. 강석은 전임 황제 소란의 어머니의 조카입니다. 인척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란이 드물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복원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자 강석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강하게 제지시킵니다. 이에 소복원은 강석에게 이를 갈게 됩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내 놈을 족쳐주마. 강석도 눈치가 있겠죠. 황제 얼굴에서 분노하는 기색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강석은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란의 조카 소요광에게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소요광은 소란을 대신해서 소도성의 아들들과 소색의 아들들을 다 죽인 바로 그 사람이죠. 소요광은 새 황제로 어린 사람을 세우면 또 혼란스러워지니까 자기를 황제로 추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석의 동생 강사도 소요광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석은 소요광을 세우기가 찝찝했던지 미루게 됩니다. 아무래도 찝찝하겠죠. 소요광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두 눈으로 봤을 테니까요. 이런 모의를 황제의 소복원의 외삼촌인 유헌이 알게 됩니다.
그는 조카가 폐위되면 자기 지위도 불안해질 것을 염려해서 소복원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이에 놀란 소복원은 강석 형제를 주살해버립니다. 형제가 되고 싶은 욕망이 컸던 소요광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석방시키고 무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유언을 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으면 빨리 진격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소요광은 여우처럼 눈치를 살피고 도정에서 병고가 생기길 기대하면서 시간만 끕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거죠. 결국 소복원이 소요광을 치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암튼 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잔인하고 야망이 크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명제 소란의 공신 소탄지도 자기 공을 믿고 점점 교만해집니다. 기록에는 억세고 교만해서 주위 사람들이 증오했다고 합니다. 소란이 이 사람을 살려둔 것이 신기할 정도네요. 암튼 소복원은 군사를 보내 소탄지의 집을 포위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나이도 어린 황제가 아주 대차게 나가네요. 이때 간신 여법진이 소복원의 외삼촌 유혼도 의심스럽다고 속삭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복원은 나의 외삼촌이 그럴 리 있겠냐며 부정합니다. 그러자 여법진이 이런 말을 하죠. 명제는 무제의 사촌이어서 총애가 두터웠음에도 무제의 후손을 없앴습니다. 어찌 외삼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인즉 당신의 아버지 명제 소란도 무제 소색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하물며 외삼촌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소복원은 귀가 쏠깃했는지 바로 외삼촌인 유혼을 죽여버립니다. 점점 막장으로 또 치닫고 있습니다. 그 뒤 진현달이 심양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현달은 소도성 때부터 활동했던 오래된 장수였습니다. 소복원이 황제가 되자 그는 수도 건강에서 지내는 게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아무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는 중에 그는 심양으로 외직 나가게 되자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곧 황제가 대신들을 죽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불어 황제가 자기를 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문이 진현달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어차피 앉아서 죽을 바에 황제를 갈아치울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역시 또 심양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의 성지입니다. 자, 여기 심양이 있고요. 여기에 진현달이 있었는데 진현달은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여서 이 채석에서 호송이라는 황제의 장수와 맞닥뜨립니다. 여기서 진현달은 호송을 격파하고 건강으로 진격합니다. 이렇게 되자 건강에서는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진현달은 건강성 앞에서 2번 전투했는데 2번 다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건강성을 구원하러 이 주위에서 군대들이 속속 도착하거든요. 결국 진현달은 중과 부적으로 패하게 되고 잡혀서 죽게 됩니다. 황제 소복원은 이렇게 연이어 반란을 진압하게 되어서 기고만장해서 더욱 방자하게 놀게 됩니다. 어떻게 노냐면 유람, 즉 밖에서 나가는 것을 즐겼는데요. 매번 나갈 때마다 길가에 쭉 늘어서 있는 집안의 백성들을 전부 내쫓아버립니다. 황제가 떴다 하면 호위병들이 북을 치는데 이 북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혼비백산 도망쳤다고 합니다. 황제가 어쩌다 한번 나가면 모르겠는데 무려 한 달에 20번 이상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백성들은 툭 하면 황제를 피해 도망치게 되죠. 노인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길을 메웠다고 합니다. 병이 든 환자를 싣고 가던 수레가 버려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도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다고 하죠. 한 번은 어떤 스님이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풀숲에 이렇게 숨다가 들켰거든요. 소복원은 호위병들에게 그 스님을 향해 화살을 쏘게 해서 한 번에 100여 발의 화살을 쏘아 죽여버립니다. 또 도망치지 못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소복원은 그녀를 죽여서 뱃속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소복원은 아주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력이 뭔지 아시죠? 여기 보이시는 사진 보시면 이런 게 차력이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철근을 목으로 구부려뜨리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사람은 끈을 자동차에 묶고 그 끈을 이빨로 물고 차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를 가혹하게 다루어서 불가능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차력이라고 하잖아요. 소복원이 이것을 즐긴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한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무려 20m가 넘는 깃발, 이 깃발을 이 이빨로 받쳐 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깃발을 이렇게 세워두고 이 이빨로 받치는 거죠. 결국 이빨이 부러졌는데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변태적인 행동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노는 수준이 상식 밖이었던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놀아야 변태 같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소보고는 아마도 개취, 개인 취향은 건드리지 맙시다 라고 말했을 것 같네요. 당시 남제의 장수 배수겁이 예주자사로서 수양에서 북이 군대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북이 장수 이 왕숙이 남제의 의양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 의양 있죠? 배수겁은 의양의 포위를 자연히 풀기 위해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북이의 와양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 배수겁이 이곳 와양을 공격하는 거죠. 이것을 공격하면 놀란 왕숙이 이 의양의 포위를 풀 거라 생각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전국시대 제나라 손빈의 전략이었죠. 북이장수 맹표가 이 와양을 지키다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성안의 병사들이 나무 껍질로 연명할 만큼 위기에 처합니다. 배수겁은 죽은 북이의 병사들의 시체를 성둘레에 수북히 쌓고 그 시체 위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장수 소괴를 파견하여 이곳 용광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에 북위에서는 황족 원우를 파견하여 용광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자 배수겁은 즉시 군사를 힘몰아서 원우를 공격해서 크게 격파합니다. 패배의 소식을 들은 북위 효문제는 장수, 부영, 유조, 고총을 파견하여 다시 이곳 와양을 구원하도록 시킵니다. 그러자 배수겁은 이들을 공격하여 크게 깨뜨립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목을 벤 것이 1만급이고 포로가 3,000명, 포획한 무기와 가축이 1,000만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승인 거죠. 그러자 효문제는 화가 나서 이 3명의 장수들을 전부 삭탈관직시킵니다. 이렇게 되자 여기 의양을 공격하고 있던 왕숙은 할 수 없이 의양의 포위를 풀고 후퇴하게 됩니다. 배수겁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죠. 다만 왕숙은 양대한과 해강생에게 군대를 주어서 다시 이 와양을 구원하게 시킵니다. 이 양대한은 관우 장비보다 용맹하다는 평가를 받은 용장이죠. 양나라 아이들도 양대한의 이름만 들어도 그 울음을 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배수겁이 진격해오는 양대한의 군대를 딱 보거든요. 보니까 이 군대가 너무 강성한 겁니다. 군기가 잡혀있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러자 배수겁이 후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치는 거죠. 아무래도 배수겁의 군대가 계속되는 전투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후퇴 명령을 받은 양나라 병사들이 무질서하게 무너지며 도망치게 됩니다. 양대한과 해강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병으로 급히 배수겁을 공격해서 칩니다. 이때 죽은 양나라 병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비수대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를 섣불리 후퇴시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은 후퇴 신호를 받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 그대로 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법에서도 군대를 전진시키는 것은 쉽지만 후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것은 그런 이유죠. 물론 배수겁이 현장 지휘관으로서 저보다 군대에 대해서는 더 잘 알긴 하겠죠. 아무튼 배수겁은 큰 공을 세웠었는데 막판에 그 공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수겁은 소보곤에게 숙청될 것을 두려워해서 사신을 북위로 보내 항복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장수들이 이렇게 계속 배반을 하는 거 보면 그 당시 장수들이 얼마나 소보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배수겁이 사신을 슝 보내죠. 항복을 받아주세요 이런 겁니다. 북위 효문제는 기뻐하며 이 항복을 받아들이고 배수겁에게 엄청난 관직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동생인 표기장군 원협, 이 원협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수양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대군은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니까 이 양대한과 해강생에게 기병을 이끌고 속히 수양을 접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경의 중요한 성인 이 수양마저도 북위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유성의 명제 때 북위에게 패해서 회수 이북의 땅을 모조리 빼앗겼었죠. 자, 여기 보이시죠? 요 회수. 요게 이제 국경선인데 그래서 남제 때는 회수가 국경선이었는데 수양이 북위의 손에 점령당함으로써 회수 국경선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수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소보곤은 최혜경을 대장으로 삼아 수양을 되찾도록 지시합니다. 자, 여기 최혜경. 그래서 최혜경이 군사를 이끌고 이 장강을 건너서 이곳 광릉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혜경이 국상하지 않고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지금 어린 황제는 미쳐서 조정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병들과 함께 큰 공을 세워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기꺼이 찬성합니다.
최혜경은 다시 광릉에서 군사를 돌려서 이 건강을 칩니다. 최혜경은 소복원의 바로 밑의 동복 동생 소보현을 주군으로 삼아 함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명분을 삼는 거죠. 선봉으로는 최각, 최공조가 맡았는데 이들은 모두 변방 출신으로서 싸움을 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선봉부대가 황제군을 크게 격파함으로써 허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최혜경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건강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제 소복원이 단단히 혼날 차례죠. 그런데 최혜경 군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봉이었던 최각, 최공조가 서로 공을 다투었는데 최혜경은 이 사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누구의 공이 크고 작은지 명확하게 판단을 못 내린 겁니다. 최공조는 최혜경에게 도라살로 성 안의 망루를 태우자고 진언합니다. 하지만 최공조는 성이 함락된 뒤에 다시 공사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생각해서 거절을 합니다. 최혜경의 성격은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중국판 김보성이죠. 남자는 의리 아니가 의리. 그리고 절에 머물면서 손님과 고상한 이야기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최공조가 깊이 원망을 품게 됩니다. 한편 예주자사 소희는 이곳 소연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자, 소희. 이 소희는 황제의 밀사를 받습니다. 반란군을 평정하는 밀사죠. 이 밀사를 받을 때 소희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즉각 젓가락을 내던지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 소희는 훗날의 양무제 소연의 친형입니다. 한편 최공조는 최혜경에게 강을 지켜서 소희가 군대를 진격해서 오지 못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소희가 건강을 구원하려면 이곳 장강을 이렇게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을 지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최혜경은 건강성이 곧 함락되면 구원병은 자연히 흩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최혜경의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소희는 무사히 장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최공조는 자기가 직접 소희의 군대를 치겠다고 요청하지만 최혜경은 이것마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선 최각이 똑같은 것을 요청하자 최혜경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강 바로 앞에 이렇게 진회하가 흐르고 있거든요. 소희 같은 경우는 장강을 건너도 이 진회하를 또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각이 이 진회하를 가로막고 소희와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최각이 크게 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공조가 불만이 더 쌓이죠. 자기 말은 무시하더니만 최각의 말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공조가 노략질로 황실의 기녀를 얻었거든요. 춤추고 노래하는 기녀죠. 근데 최각이 이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그동안 쌓인 것이 폭발한 최공조는 부하들과 더불어 황제군에게 항복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최혜경의 군사들이 사기가 뚝 떨어져서 화령병이 속출하게 됩니다. 최혜경은 12일 동안 이 건강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할 수 없이 혼자 말을 타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강가의 어부에게 붙잡혀 목이 잘리게 됩니다. 야, 한때 군대를 호령하던 장군이었는데 한낱 어부에게 목이 잘리다니 그 참 인생이 비참하네요. 그 어부는 최혜경의 머리를 미꾸라지 잡는 광줄에 담고 건강으로 가져갑니다. 최각 역시 스님으로 분장하고 도망쳤는데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항복한 최공조도 행복하진 못했죠. 자기는 대우받을 줄 알고 항복했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혜경이 최공조의 말만 들었어도 망하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소복원은 이렇게 또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운빨이 참 좋습니다. 소복원은 가장 총애하는 감귀비의 아버지 이 반보경을 총애하거든요. 매번 그의 집에 놀러가서 황제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보경을 위해서 직접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위치가 바뀐 거죠. 반보경은 황제의 총애를 믿고 부자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한 집안이 모함을 받으면 그 이웃집까지 화가 미쳤다고 하니 반보경이 진짜 악랄했던 거죠. 또 내시 왕보선이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당시 13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생인 거죠. 참고로 내시와 황관을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그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황관이 우리가 아는 거기를 거세한 사람이고 내시는 쉽게 말해서 황제의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 꼬마 내시 왕보선이 황제의 총애를 등에 입고 조정의 정치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아니 13살 꼬마가 뭘 안다고 정치를 합니까? 그 나이에는 구슬놀이나 딱지치기 하는 게 정상인데 정치라뇨. 근데 이 왕보선은 화가 나면 대신들 앞에서 황제 소복원에게 화를 내고 야단쳤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주위의 신하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나라가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겠죠. 최경의 반란을 평정한 공을 세운 소인은 상서령이 됩니다. 그 동생들도 조정의 요직에 앉게 되거든요. 하지만 동생 소연이 형 소희에게 충고를 합니다. 공을 세운 신하는 훌륭한 군주 밑에서도 살아남기 힘든데 하물며 지금처럼 아둔한 황제 밑에서는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다고 말하죠. 그래서 조정을 벗어나 외주로 나가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형 소희는 동생 소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간신들이 일어나서 황제 소복원에게 소희를 참수합니다. 반역의 조짐이 있다고. 참 지긋지긋합니다. 소희의 측근은 이것을 알고 양양으로 도망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소희는 예로부터 도망친 상서령이 있었는가? 라고 말하면서 거부합니다. 상서령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희는 소복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때 소연은 옹주자사로서 양양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가 양양이죠. 소연이 옹주자사로서 양양에 진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소연은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주군이 사납고 잔인하여 죄악이 주왕을 뛰어넘었으니 병들과 함께 이를 없애려고 한다. 여기서 주왕은 중국 역사의 대표적인 폭군 은나라 주왕을 말합니다. 소연이 들고 일어나자 여기 있는 강릉이 소연에게 항복하여 호응해버립니다. 소연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상용태수 위에가 군사를 거느리고 빠르게 소연에게 도착해서 협력합니다. 위에는 훗날 북위를 상대로 맹활약하는 명장입니다. 소연은 소복원의 동복 막내 동생 소보융을 황제로 올립니다. 이때 소보융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제에는 2명의 황제가 생긴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소복원은 놀기 바쁩니다. 자, 시장놀이 하면서 놀거든요. 황궁 정원에 시장을 세우고 궁녀와 황관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합니다. 그는 총애하는 애첩 반귀비를 시장 총책임자로 삼고 자기는 이 동계산하고 기록을 담당합니다. 이 시장에서만큼은 반귀비가 소복원보다 지위가 높죠. 이렇게 되니까 반귀비는 소복원이 조금만 실수해도 매를 들어 황제인 그를 마구 때립니다. 소복원은 하도 맞게 되니까 황궁으로 몽둥이나 회초리를 들여오지 못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튼 이것 말고도 별 희한한 짓을 많이 하는데 차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새왕제를 옹립한 소연은 이곳 영성으로 쳐들어갑니다. 200일 동안 포위를 당한 영성 안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결국 견디지 못한 영주자사가 영성의 문을 열고 소연에게 항복합니다. 이에 소연은 계속 진격하여 이곳 심양을 칩니다. 소복원은 그 전에 이를 대비하여 믿는 장수로 하여금 심양을 지키게 했는데 이 심양마저도 소연에게 공격당하니까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항복하는 것은 민심이 그만큼 소복원을 떠났다는 증거죠. 결국 소연은 심양까지 점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까지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보고가 소복원의 귀에 들어갔는데도 그는 매일 말 타고 놀기만 합니다. 그는 건강성 앞에서 소연과 한판부터 끝장내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소연은 진격하여 건강성 앞에 흐르는 진회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실게요. 여기가 건강성이거든요. 소복원은 장군 왕진국, 호호화, 호코를 내보내서 소연의 군대를 막게 합니다. 그리고 13살 내시 왕보손에게 백호번을 흔들면서 전투를 독려하도록 시킵니다. 백호번이 뭐냐면 흰색 호랑이가 그려진 깃발인데 이것을 흔들면 공격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왕보손에게 이것을 흔들어서 전투를 독려하라고 시킨 거죠. 소복원의 장수들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곳 주작교, 여기가 주작교거든요. 이 주작교 남쪽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소연의 군대와 소복원의 군대가 여기서 맞붙어 싸우게 된 겁니다. 소연의 장수 이 왕무와 위흥경이 적군의 진지에 돌격해서 맹렬하게 싸웁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적군의 진지를 함락시키거든요. 이에 사기가 오른 소연의 군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소복원의 장수들이 계속 밀리자 백호번을 흔들던 내시 왕보선이 장수들에게 쌍욕을 퍼붓습니다. 이 겁쟁이들아 빨리 나가 싸우라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들이 한낱 13살짜리 꼬맹이에게 욕을 먹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열이 받겠습니까? 이런 얼빠진 꼬마를 보낸 소복원이 정신 나간 거죠. 아무튼 뒤에서 꼬맹이가 욕을 퍼보면서 자꾸 나가라고 소리치니까 장군 석호가 화가 나서 그래 네 뜻대로 해주마 하면서 소연의 군대를 향해서
화살 돌격을 해버립니다. 이건 뭐 카미카제와 똑같죠. 석호는 용맹한 장군으로 평가받던 사람인데 이런 장군이 죽으니까 소복원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석호가 이렇게 죽자 서현의 군대가 맹공을 퍼붓거든요. 이 공격으로 소복원의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진회하에 쌓인 시체가 주작교 같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도망가다 칼 맞아 죽고 뭐 물에 빠지고 죽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진회하에 이 시체들이 질비하게 쌓이는 거죠. 그 시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기 달이 주작교처럼 평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소현은 기세를 몰아 이 건강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간신 여법진이 소복원에게 재물을 풀어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요청합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려는 거죠. 하지만 소복원은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이 요구를 거부합니다. 하물며 여법진 같은 간신조차도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소복원은 그런 것조차 모르니 황제로서는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이죠. 결국 장군 왕진국과 장제가 소복원을 시해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해 12월 6일 밤에 군사를 이끌고 궁전을 들이칩니다. 그때 소복원은 잠이 안 와서 악기 연주를 듣고 있었거든요. 군사들의 진입소리를 듣자 그는 창문을 통해 도망치면서 후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후궁의 문이 닫힌 겁니다. 야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이렇게 다급한데 그때 환관 황태평이 소복원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러서 그의 다리를 베어 부상을 입힙니다. 소복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장제가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소복원. 이때 그의 나이 19세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소현이 건강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소복원의 애처 방귀비는 당시 남제 최고의 미녀라고 평가받았거든요. 근데 이 소현이 방귀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애처부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권력도 잡았겠다, 뭐 미녀를 차지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측근 신하 왕무가 방귀비야말로 남제를 멸망시킨 원흉이라면서 반대를 합니다. 결국 소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방귀비를 감옥에서 죽이게 합니다. 아마 방귀비가 이와 같은 미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후 소현은 선양을 받으려고 심약, 범운과 함께 선양을 논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양공에 오르고 구석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익숙한 패턴이죠. 그래도 소현은 미녀가 그리웠는지 소복원의 또 다른 애첩인 여비를 취하고 매우 총애하게 됩니다. 여비, 소복원의 애첩 중에 미녀가 많았나 봅니다. 근데 여비를 너무 총애해서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왕무가 나타납니다. 여자에게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또 소현에게 난리를 칩니다. 이놈의 왕무. 그러자 옆에 있던 범운이 왕무의 편을 듭니다.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면서. 근데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범운은 한술 더 떠서 그 여비를 왕무에게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소현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여비를 왕무에게 주게 됩니다. 왕무는 이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소현에게 여자를 멀리하라고 난리친 것 같죠? 아니면 왕무하고 범운 이 두 사람이 서로 짰던가? 아니 국가를 위해서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황제를 보필하는 왕무도 여자를 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거절도 안 하고 넙죽 미녀를 받아 챙깁니다. 참 불공평하죠? 그 후 소현은 살인마 명제 소란의 아들들과 조카들을 죽여버립니다. 뭐 소란의 자손이 죽어도 동정해줄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소란의 아들 중에 소보인이 도망치게 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재빠르게 행동한 겁니다. 자기 집 황관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 돈 1000냥을 가지고 걸어서 수양까지 갑니다. 군사들이 그가 사라진 것을 알고 추격을 했는데 소보인은 낚시꾼으로 변장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양에 도착해서 부귀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 소보인은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부귀를 다룰 때 중요한 인물로 많이 나옵니다. 소현은 결국 남제의 마지막 황제인 화제, 즉 소보용에게서 선양을 받아 황제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양나라의 무제입니다. 앞으로는 양무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남제는 이렇게 건국된 지 23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막장 국가였던 유송의 반도 안 되는 기간만 존속한 겁니다. 양무제는 남제의 마지막 황제, 화제를 그냥 귀양 보내려고 합니다. 살려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신하들이 조조의 말을 인용하여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삼국지 그 조조죠. 조조가 명예를 지키려고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거든요. 결국 양무제는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보내 화제를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죽은 화제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화제는 소연에 의해 황제에 올랐다가 소연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소란의 아들 중에 장남이자 벙어리인 소보이는 살아남습니다. 아무래도 벙어리이다 보니까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살려준 거죠. 또 고제 소도성의 손자이자 무제 소색의 조카들은 살려줍니다. 어차피 소연이 소도성의 먼 친척이기도 했죠. 살아남은 소색의 조카들은 소색이 유일하게 아끼던 동생 소옥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소옥의 아들들은 모두 16명인데 그 후에 모두 양나라에서 천수를 누리고 벼슬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소도성의 자손들은 유유의 자손보다 많이 살아남았네요. 유유의 자손 중에는 북위로 도망간 유창만이 살아남았는데 말이죠. 소도성의 후손이 꽤 살아남은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광, 소란이 제위 4년 만에 죽었기 때문이죠. 만약 소란이 오래 살았다면 어쩌면 소옥의 아들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양무제가 유유나 소도성에 비해 도량이 좀 넓은 편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사람이 좀 모질지 못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서 남제의 역사를 총평하겠습니다.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속이며 저주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사촌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 그것이 바로 남제였습니다. 황제는 장수들을 믿지 못하고 장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피비린내 나는 시대. 백성들은 연약하다는 이유로 학살당해야 했던 한맺힌 시대. 그 시대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었던 남제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